그래서 네. 요거 기억하실 거 신용등급을 자유자재로 다르게 되면서 보면서 이게 등급이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채권이 만들어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리스크 대비 리턴 네. 요거를 찾는 거다. 회사채 투자, 특히 하이힐드 투자는 어떨 때 하면 좋냐면 이때부터 하는 거예요. 저기 주가로 치면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주가 바닥이 시점이 이렇게 부도가 많이 나면은 엄청나게 금리가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죠? 그때부터 사게 되면은 이게 쭉 빠지면서 엄청난 돈을 법니다. 이게 단순히 5%, 6%, 7%가 아니고요. 네. 거의 뭐 한 20%, 30%씩 벌어요. 신환종 센터장과 함께 떠나는 신과 투어. 오늘도 우리 신환종 센터장과 함께 아주 재밌는 오늘은 좀 채권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환종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한국외대 국제학대학원에서 또 교수님으로 맹활약을 하셨고 이제 여름방학 시작됐죠? 네, 이제 한 학기 끝났고 네. 예, 열심히 지금 성적 매기고 계십니까? 성적 끝냈습니다. 성적 끝내셨어요? 네. 아유, 하여튼 교수님으로도 학생들 또 이렇게 만나보니까 느낌 좀 다르시죠? 그럼요. 네. 그 석박사 학생들이었는데 아주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앞으로도 이런 강연은 계속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 퀄리티 높은 강의를 이렇게 또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환종 교수님과 함께 오늘은 저희가 채권 얘기를 좀 한다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채권 얘기를 저희가 몇 번 했었잖아요. 그런데 네. 오늘은 이제 어떤 채권 얘기를 좀 주로 해주십니까? 네, 실은 이제 지난번에 한번 했고 국채, 뭐 금리, 듀레이션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5월, 네, 뭐 6월 이럴 때 금리가 많이 올라갔을 때 이제 채권을 이제 하자.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보니까 댓글에서부터 이제 질문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네. 이제 회사채 투자, 그러니까 국채 투자는 많이 없으시고 그보다 금리가 좀 높은 이 회사채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데 아마 회사채 투자는 아마 여기저기서 그 강의나 저기 배우시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금융투자 교육원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그 이 저기 회사채 투자 강의를 네. 거기에 일부를 이제 리테일 고객들인 여러분들에 맞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오늘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진짜 투어로 투어 하기 전에 일단 이론 무장 좀 하고. 요즘에 이제 채권에 대한 관심들이 많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번에 인플레이션 시대에 무슨 채권이냐 그랬는데 인플레이션을 저희가 이제 이 책을 쓰고 나서 두 가지로 이제 나눠본다 그랬죠. 초반에는 인플레이션 초반에 1, 2, 3, 4 이렇게 오를 때는 현금과 채권은 쓰레기인데 8%, 8.5, 9% 이렇게 갈 때는 이미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채권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맞습니다. 드렸고 지금부터 이제 채권 투자를 많이 하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 채권을 할 거냐, 그다음에 어떤 채권을 할 거냐인데 그 동안은 아마 국채 위주로 이제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서 우리가 가산금리라고 그러죠. 네. 예, 국채, 그러니까 무위험 투자라고 보통 얘기하는 국채 플러스 가산금리 이거를 신용 스프레드라고도 하고요. 네. 위험 프리미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채가 3%인데 뭐 어디 쟤는 뭐 4%고 어디 은행은 뭐 5%고 어디 회사는 뭐 7% 이렇게 되는 단계별로 쭉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건 이제 스프레드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프리미엄이라고도 국채가 3%. 네. 그런데 어떤 은행이 4% 그럼 100bp 1% 차이 나잖아요. 네. 요거를 가산금리 또는 신용 스프레드, 위험 프리미엄. 네네네. 은행을 예를 들어서 100bp 1%라고 본다면 회사채 중에 뭐 좀 AA급 은행은 보통 트리플 A니까 더블 A급 회사는 뭐 한 5%라고 그러는 데는 200bp 2%의 가산금리가 얹혀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위험만큼 돈을 금리를 더 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로 요 가산금리에 대한 얘기. 요게 바로 이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 등급 있죠. 네네. 신용 등급이 바로 요 위험 프리미엄을 설명하는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이 오늘 아마 좀 보시면서 자료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신환종 센터장님의 자료는 3프로 TV 앱에
같이 좀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네. 강의를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아마 글씨가 작아서 화면에는 잘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아마 받으셔서 컴퓨터를 이렇게 보시면서 들으면 훨씬 더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죠. 일단 첫 번째 주제는 네. 신용 등급을 여러분들이 위아래로 자유자재로 다루기라는 이제 주제인데요. 신용 등급을 다루는 거는 무디스 뭐 이런 데서 하는 게 신용 등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부여하는 거고. 네. 자, 우리가 실은 저희 증권사 같은 데가 네. 이 신용 등급을 위아래를 통해서 이런 채권을 만드는 건데요. 자, 한번 보시죠. 네. 제가 여기 현대건설 써놨는데 여기 이름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죠. 네. 2% 건설입니다. 네. 그리고 투자자는 네. 김프로 생명이라고 하죠. 네. 김프로님 생명. 네. 그 증권사는 정프로 증권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중간에 매개체니까. 좋습니다. 자, 이제 2% 건설이 예를 들어서 AA 마이너스예요. 네. 자, 각 회차별로 1월 2일 날 발행을 했는데 등급이 AA 마이너스 나왔습니다. 당연하죠. 이거 그 회사 등급을 AA 마이너스 요거를 이슈어 발행자 등급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가 발행한 1월 2일자 발행 채권이 AA 마이너스 그리고 금리는 3% 정도 나왔습니다. 저건 정기적으로 매번 발행해 아니면 그냥 필요할 때만 발행해요? 본인들 필요할 때 발행하는 본인들 거죠. 필요할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올해 1월 2일 날 딱 발행을 했는데 3%가 나왔다. 자, 이런 국채는 2%인데 가상금리 한 100% 100bp 그러니까 1% 넣어서 3% 이렇게 나왔겠죠. 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아실 겁니다.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2회차는요. 두 번째 발행을 했는데 네. 갑자기 등급이 바뀌었습니다. 2월 2일 날 AA 제로로 발행을 했고 2.5%로 금리가 낮아졌어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똑같은 2% 건설인데. 신용 등급이 AA 마이너스 AA 제로로 저렇게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위아래로 자유자재로 다루기라고 했잖아요. 네네. 가끔씩 예를 들어 2% 건설 이런 채권이 이런 발행자가 AA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데 발행 등급이 다른 등급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 걸까요? 질문. 분식회계? 아니야. 정프로님의 상상력이면 맞출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맞춰보세요. 그러면 그 2% 건설에 뭔가 담보를 좀 걸었나? 그것도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네. 담보 저 채권은 잘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담보도 방법이긴 해요. 근데 자, 비슷해요. 좀 생각을 좀 해보시죠.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어렵다. 갑자기 등급이 그렇게 좋아질 2회차만 1회차는 그대로 있는데 2회차만 2회차만 모르겠어요. 빨리 알려주세요. 자, 보시죠. 이게 두 번째 때 그 본인 등급은 AA 마이너스인데 누군가 도와준 거 다른 사람이 신용 보강을 한 거예요. 보증 쓴 거예요? 다른 AA 기업이 네. 신용 보강, 보증을 서줘서 나오는 채권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2% 건설이 AA 마이너스는 괜찮은 등급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2월 2일 날에 또 등급을 하나 올려서 금리를 낮춰서 다른 누군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네. 이게 주로 어떤 상황이냐면 2008년에 서프라임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서 네. 금융시장이 아주 경색이 됐어. 네. 자, 그래서 이 뭐가 잘 안 돼. 이럴 때 자기 걸로 안 될 때 뭔가 좀 도움을 받아서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 요거를 제가 한번 이제 꽁투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요. 네. 보세요. 자, 2% 건설 네. 중간에 정프로 증권사. 왜냐하면 증권사가 발행하는 쪽도 이제 IB가 있죠. 네. IB가 아니라 그거잖아요. 언더라이팅이라 그러죠. 언더라이팅. 네, 채권을 인수한다. 발행시킨다. 네. 그다음에 이걸 투자하는 쪽이 이제 여기 김프로 생명. 네. 자, 이렇게 있는데 보통 때 채권을 발행해서 자, 증권사가 중개해서 그다음에
저기 보험 투자자들이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프로생명의 김모 그 펀드 매니저가 늘 잘 사다가 요번에 못 사주겠다는 거야. 왜? 왜? 물었지. 아니 잘 사다가 왜? 네. 이게 기업에서 이거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거는 네. 자금이 이게 미스매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금 계획대로 딱딱 맞춘 건데 요게 조달이 안 되면 큰일 나거든요. 네. 그죠? 그러니까 네. 지금 중요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왜 안 되냐? 안 된대.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 이 얘기를 듣고 가서 이 발행자인 2프로 건설 CFO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발행해도 요즘에 안 산다는데? 그러면 2프로 건설 CFO가 뭐라 그럴까요? 잘했다 그럴까요? 이러면 우리 회사 죽는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난리 칠 거야. 그 어떡하냐고 그러면 대안을 내놓으라고 막 얘기칩니다. 그러면 이 정프로 증권에서 IB와 이 채권 영업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시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김프로 생명의 그 김모 펀드 매니저를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하다가 이제 처음 얘기 잘 안 해. 꼭 밤 한 12시 넘어가서 막 이만큼 취해가지고 그때서 얘기하는 거야. 실은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리스크 관리팀에서 몇 프로 이상은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몇 등급 이상은 그렇지. 못 하겠다. 왜? 최근에 이 금융시장이 엉망이 돼가지고 AA 마이너스 안 돼. 이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날 다시 정프로 증권에 이 사람들이 가서 그 리스크 관리 팀장하고 밥 먹고 술 먹고 합니다. 또 그러면은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야? 어떻게 하면 되냐고. 어떻게 하면 사줄 수 있냐고. 등급이 좀 높으면 살 수 있겠지. 그래.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얘기를 한 겁니다. 힌트를 주는 거예요. AA 마이너는 안 되는데 AA 제로는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를 확인한 새벽 0시에 이 2프로 건설 CFO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택시 타고. 가는 도중에 저기 가면서 가서 이제 딱 제가 알았습니다. 등급을 하나 올려서 AA 제로가 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수. 자, 2프로 건설 AA 마이너스를 AA 제로로 만드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하신 누가 보증서 주면 된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아까 말한 담보도 있고 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일단 제일 많이 옛날에 썼던 게 실은 계열사가 보증해 주는 것도 있어요. 회사 계열사들이 네, 하나 높은 사람들이. 근데 IMF 이후에 다른 계열사 지급 보증을 잘 안 해요. 못하게 해? 아니면 그냥 그런 것도 있는데 왜냐하면 독립재산제니까 평가를 경영자 이제 평가를 받는데 제 도와주느라고 내가 어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도와줘요. 네. 그래서 가장 심플한 방법이 누군가 도와주는 건데 그걸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실은 증권사, 금융기관. 그죠? 그러면 가면서 네. 이 사람이 이제 새벽 0시에 택시 타고 가면서 2프로 건설 AA 마이너스를 AA 제로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막 찾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증권사라 그랬죠? 네. 그러면 AA 제로 증권사 어디 있을까요? 일단 찾아야지. 어디 있어요? 있겠죠? 이렇게 여기 나오시는 분들 중에 네. 일단 신한금융투자. 네. 그죠? 실제로 AA 제로예요 거기는? 그래요? AA 제로. 그럼 네. 어떻게? 그동안 미리 신한금융투자에 누구랑 내가 알아놔야지. 박석중 팀장. 그렇지. 네. 그죠? 또 저기 누구야? 그 우리 이선엽 부장. 하여튼 누가 알아가지고 네. 가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번에 내가 요건이 하나 있는데 네. 내가 이거 너 줄 테니까 네. 다음번에 너 이런 거 있으면 나 줘야 돼. 이렇게 바터를 치고요. 그러면 신한금융투자는 분석을 하는 거예요. 요 2프로 건설이 지금 문제가 심각해서 조달이 안 되는 거냐, 발행이 안 되는 거냐, 아니면 시장이 잠깐 미스매치가 돼서 우리가 잠깐 도와주면은 나중에 더 큰 이익을 볼 거냐. 그래서 원래 요 채권 발행해봤자 돈을 얼마 못 벌거든요. 그래요? 네,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요번에는 특별히 도와줬으니까 좀 많이 뛰는 거지. 그다음에 수수료를. 그다음에 다음번 M&A나 이거 할 때 우리 반드시 껴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새벽 0시에 택시 타고 가면서 이 2프로 건설 CFO를 만나기 전에 택시 안에서 모든 일이 벌어져서
가서 2%건설 CFO를 만나서 제가 다 해놨어요. 도장만 찍으면 돼. 일종의 자금 조달 컨설팅이죠. 아, 이런 일을 하는 게 문제는 아닌 거예요? 이게 증권사의 역할이에요. 아, 원래 이런 일들을 해요? 이게 그래서 보면은 현대건설 등급이 AA-인데 네. 조달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고민해서 이게 금융 혁신이기도 했고요. 아, 그래요? 이게 지난 100년 동안 네. 금융시장의 발전은 거의 이런 식의 발전이었어요. 조달이 안 돼. 은행 대출이 안 되고 네. 자, 요 회사채가 제 등급으로 조달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걸 이겨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ABS를 만들든 매출채권 할인을 하든 등등의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조달을 하게 만든 게 금융시장의 지난 100년 동안의 혁신이었어요. 근데 이게 저야 이제 워낙 의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면 물론 이제 뭐 이런 좋은 일을 생각하고 증권사가 오케이 할 수도 있지만 둘 사이가 이제 뭐 친하거나 개인적으로 뭐 이러거나 혹은 뭐 뒷돈 같은 거 이렇게 막 주는 이런 걸로 오케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거죠. 예를 들어서 신한금융투자가 아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신한금융투자는 분석을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요 2%건설이 문제가 있어서 조달이 안 되는데 내가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닐까라는 게 있고 딱 보니까 이거는 괜찮아. 그런데 잠깐 시장이 경색이 돼서 네. 이거는 내가 도와주게 되면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어. 요 판단을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20년, 30년 전에는 이게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명쾌한 신용 분석을 통해서 빠른 의사결정으로 이렇게 만든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네. 현대 2%건설이 AA- 등급을 받았어요 원래. 그래서 1회차는 AA- 나왔는데 2회차는 AA0가 나왔단 말이죠. 그 뭐냐? 이 등급은 이 회사가 발행하는 등급은 하나가 아니라요. 어떤 조건이든지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네네. 예를 들어서 3회차는 3월 2일 날 발행하는 3회차는 AA 플러스로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뭐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요? 은행이 했네 이번에? 아니, AA 플러스만 AA 제로까지도 안 되고 네. AA 플러스 정도의 안전한 거야만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면 AA 플러스 증권사가 했겠지. AA 플러스 증권사가 어디에요? 그럼 누구한테 연락하면 돼요? NH? 저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그 얘기를 하시네. 그러니까 그 봐요. 금리는 내려가죠. 네. 뭐예요? 등급이 올라가니까 금리가 내려가는. 그러니까 위험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네. 투자가 입장에서.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4월 2일은 AAA. 이거는 상당히 상황이 심각한 거죠. 저렇게까지 올라가면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랬어요. 그렇잖아요. 시장이 난리가 나가지고 아무도 안 사주는 거죠. 네. 근데 AAA만 되겠다. 그럼 누구한테 해야 되나요? 누가 시중 보관을 해야 되나요? 국가? 아니야. 있잖아. 은행? 은행. 그렇지. 그래서 우리은행 뭐 농협 등등등. 자, 이렇게 해서 한 기초자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채권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투자가의 니즈에 따라서. 네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채를 보실 때 이게 여러분들은 자, 나는 금리가 좀 낮더라도 되게 안전한 게 필요해. 국채 같은 거 또는 AAA 아주 뛰어난 거. 그래서 이 금리에 따라서 리스크를 가져가는 거예요. 리스크에 따라서 금리를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난 금리가 좀 등급이 좀 낮고 위험이 좀 있더라도 높은 금리가 필요해. 이러면 점점 올라가는 거죠. 실제로 근데 시장에서 같은 회사인데 금리가 저렇게 다른 것들이 막 돌아다녀요? 있어요. 그런 게. 특히 보통 때는 별로 없는데 네. 위기 상황 때 많이 그래요?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네. 자, 그리고 요게 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PF? 네, PF ABS. 네. 요거의 원리예요. 이렇게 하는 게? 그의 지급 보증을 원래 이게 부도율 곱하기 회수율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누가 보증을 하느냐로 발달한 겁니다. 자, 여기가 봤고요. 네. 그다음에 거꾸로 갑니다. 이제 등급이 내려가요. 이거 어려워. 어떻게 하면 등급이 내려가냐? 네, 5월 2일인데 등급이 내려가. 이거는 금리가 높아졌어요, 오히려. 저거는 기간이 늘어나나?
기간이 아니고요. 네. 조금만 더. 또 자. 너무 어려워. 예, 진짜 이거 어려운 거예요. 자, 이거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시니어리티. 시니어리티? 순위. 왜냐하면 요 채권이요. 여러분들이 보통 회사채라고 하시는 게 네. 선순위, 무보증 회사채거든요. 그런데 후순위. 네네네네. 그러면 선순위가 돈 다 받고 그 다음에 후순위 그 정도 리스크 때문에 한 등급이 낮아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금리가 올라가겠죠. 자, 하나 더 할까요? 보면 6회차는 자 A0 이렇게 5%까지. 그 뭐예요? 똑같은 하나 기초자산을 가지고 네. 위아래로 해서 지금 1.5%에서 5%까지 만들 수 있어요. 왜? 투자가들은 1.5% 이거는 이제 연금 아주 안전한 거 원하는 또는 뭐 삼성생명 뭐 이렇게 아주 안전한 거 원하시는 보험사들 그다음에 여기 2.5, 3%, 4%, 5% 하는 이제 개인들이나 헤지펀드나 이쪽은 높은 걸 원하겠죠. 예를 들어서 2% 건설에 대해서 자 선순위보다 후순위 같은 거를 원하는 사람들은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야. 투자가들이 보니까 정프로님이 잘 알잖아요. 네네네. 2%님의 상황을. 이 사람은 선순위뿐 아니라 후순위나 후순위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죠? 그럼 투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네. 금리를 좀 더 리스크를 높여서라도 후순위 이렇게 순위가 뒤로 가더라도 네. 금리를 좀 높여서 5%까지. 자, 그러니까 이게 저는 후순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망한 회사만 아니면 어쨌든 후순위라도 계속 받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가 분석이 그래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망한다 쳐요. 만약에 망하면 망하면 안 되겠구나. 만약에 망하면 이렇게 되죠. 자, 먼저 회수가 되는 게 네. 선순위 채권, 네. 그다음에 그 선순위 담보부, 그다음에 선순위 무담보 채권, 그다음에 후순위,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그게 아까 후순위. 네네네. 그리고 나서 주식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제일 안 좋은 거죠. 실은 주식은 문제가 생기면 못 받는다고 못 받는 되겠네. 예. 그래서 요 순위에 따라서 등급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회사채가요 되게 다양한 게 많아요. 네네네.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보증, 담보부. 그래서 요 얘기를 지금 좀 얘기를 드린 건데 등급을 가지고 위아래로 바뀌면서 이 등급이 높아지면은 위험이 줄어드니까 금리가 낮아지고요. 네. 등급이 낮아지면은 금리가 높아지니까 그죠? 나는 금리가 높은 게 좋아. 나는 낮은 게 좋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 증권사들은 IB가 이렇게 발행을 해가지고 채권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저 친구들도 혹시 다 살 수는 있는 거죠? 그럼요. 제가 할 수 있죠. 네. 그죠? 뭐 100억씩 그럼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죠? 네? 100억. 100억까지는 필요 없고요. 요즘은 좀 쪼개서도 하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요즘에 이제 개인들도 많이 할 수 있게 좀 쪼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요거 기억하실 거 신용 등급을 자유자재로 다르게 되면서 보면서 이게 등급이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채권이 만들어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리스크 대비 리턴 네. 요거를 찾는 거다. 요 개념이 여러분들 회사채 투자하시는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5%짜리 없어요. 그러면 본인은 이제 그 리스크를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트리플 A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죠? 국채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채권하기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더 높은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거죠 지금.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국채에 트리플 A 하더라도 거의 3% 되니까 괜찮은 거죠. 자, 그런 기회들이 지금 왔기 때문에 네. 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네. 여러분들 이제 회사채 투자를 보실 때 하나는 부도 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회수될 거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예전에 한 2015년 14년인가 네. 우리 STX가 부도난 적이 있어요. STX. 네, 페노션 뭐 등등. 네네. 그다음에 동양 그 시멘트 뭐 이런 거. 부도났어요? 동양그룹이 쓰러졌잖아요. 비슷할 때 쓰러졌어요. 네.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예를 들어 100짜리가 그러니까 100짜리가 10,000원짜리가 한 5,000원 돼서 50%된 거예요. 부도나니까. 네네네. 그런데 어떤 사람 A는 그 동양 시멘트 채권을 샀고 50%에 B는 아니다. 2%님은 여기 안 계시니까 STX 페노션을 채권을 샀고 네. 정프로님은 그 동양 시멘트 채권을 샀어요. 둘 다 5,000원에
10,000원짜리 5,000원에 샀어요. 네네. 50%에. 누가 손실을 보고 누가 수익을 많이 냈을까요? 딱 분위기상은 이프로님 손해 많이 보고 네. 저는 수익 많이 났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준 건데 똑같이 부도 났는데 네. 부도는 똑같이 났지만 그 다음에 STX 페노션은 다 산산조각 나가지고 10%인가 건졌어요. 전체에서. 남은 자산이 없었던 거예요? 네, 한 10%인가 남았어요. 건졌어요. 그러니까 5,000원 투자해도 거의 4,000원 날라간 거지. 그렇죠? 그런데 정프로님은 5,000원 투자했는데 거의 8,000원 정도로 한 3,000원 더 벌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도 나고 나서 그 자산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원래 투자를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도 네. 부도 날 거냐 안 날 거냐 요것만 봤어요 거의. 워낙 큰 이슈기도 하죠. 그게 부도 근데 나오는, 네. 부도 나고 나서 그 회수율이라는 문제를 거의 신경을 못 썼어요. 왜 그러냐면 네. 부도율과 회수율의 그 데이터가 네. 거의 존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그 계산하기가 뭐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모수가 네. 케이스가 많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부도 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부도요? 우리나라 회사들? 예전에 뭐 IMF 때 많이 부도 나고. 네, 그 뒤로는 거의 잘 안 보이죠. 네. 네? 특히 은행에서는 부도 많이 나는데 네. 은행 대출. 은행에서? 은행 대출에서. 네네. 근데 그건 많이 숨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채권에서는 이 채권 회사채가 부도 났다는 거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STX하고 동양 등등인데 네. 그런 거 말고는 별로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실은. 부도 케이스가 많아야지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이게 이 보시면 자 미국과 유럽의 채권 시장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미국은 예전에 저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거 하면서 미국의 은행의 역사 뭐 이런 걸 했었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전체 시장에서 은행채 비중이 한 33% 정도 돼요. 네. 33도 안 되겠다. 은행은 카드 캐피탈 합치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유럽에서는 거의 50%예요. 뭐냐? 미국은 이 채권 시장보다는 네. 그죠? 은행 대출보다는 채권 시장이 무지하게 커가지고 철도를 깔 때도 은행 대출이 아니라 이 채권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그 철도를 깐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런 직접 금융 시장이 발달한 거죠. 채권은 직접이고 대출은 간접이죠. 간접이에요. 은행을 통해 가니까. 그런데 유럽은 어때요? 유럽은 직접 금융 시장보다는 은행의 역사가 500년, 600년 됐죠. 네. 은행 대출 중심의 시장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양적 완화로 금리가 쪽쪽 내려가면은 뭐 미국 국채 내려가고 회사채 금리 내려가고 뚝뚝 내려가면서 네. 또 하이힐드나 이런 식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빨리 파급이 되는 반면 유럽은 이게 양적 완화로 국채 금리 내려가도 이게 회사채 트리플이나 이런 걸 내려가고 은행은 내려가지만 그 밑에 있는 기업으로 빨리 내려가지가 않는 게 왜냐하면 이 은행들이 은행채 자금 조달 시장은 좋아지는데 네. 그걸 가지고 은행들이 보통 기업들이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출을 안 하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어떤 거 위주로 은행 위주로 컸느냐 아니면 채권 시장 위주로 컸느냐고 하는데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우리는 은행 대출이 많은 쪽 아닐까요? 우리 일본, 미국 빼고는 거의 다 은행 위주로 컸어요. 성장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은행 힘이 큰데 똘똘한 기업들을 그래서 굳이 채권 시장에 내놓지 않고 은행 밑에다 숨겨져 있죠. 부도가 나건 말건 뭐 어떻게 되건 간에. 예. 그래요? 이렇게 되니까 그 부도율과 회수율 데이터가 많이 채권 시장에서 존재하지 않고 이런 회수율 이런 문제들을 거의 우리가 다루지 못했는데 실제는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그런 투자를 이제 해야 되고 특히 해외 투자는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나 뭐 S&P 같으면 회수율 레이팅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R1부터 네. R6까지 네. 회수율이 되게 높은 거, 회수율이 되게 낮은 거 이런 식으로도 분석을 합니다. 그럼 요거 보고 투자했으면은 정프로님 아까 2%님이 실수할 가능성이 적어졌어요. 네네네. 자, 그래서 요런 부도율이 중요한 거는 보시면 회사채 투자를 할 때 어떨 때 하면 좋냐? 이렇게 부도율입니다. 이게 하일드 부도율이라고 무디스 부도율을 많이 우리가 사용합니다.
투자 등급이 아니고 하이힐드 부도예요. 네. 예, 투자 등급에서는 부도가 많이 안 나니까 하이힐드 기업들의 부도율 추인데 네.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좀 낮아서 금리 많이 주는 회사채에 그렇죠. 있는 회사들이 얼마나 부도 나느냐. 네, WBB 뭐 CC 여기들. 네네. 자, 여기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엄청나게 올라갔죠. 15%.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때 많이 올라갔죠. 옛날에 IT 버블 때 좀 올라갔었고요. 네. 회사채 투자, 특히 하이힐드 투자는 어떨 때 하면 좋냐면 네. 여기 2009년 한 중후반에 한 14%까지 올라가죠. 15%까지 미국은 갔다. 네. 그죠? 자, 이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떨어질 때, 떨어졌을 때. 떨어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저기 주가로 치면 네.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주가 바닥이 시점이 1300, 1400인 시점이 기업들이 막 부도나고 이럴 때 있죠. 네네네. 이제 신용 스프레드나 아까 금리도 이렇게 부도가 많이 나면은 엄청나게 금리가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때부터 사게 되면은 이게 쭉 빠지면서 엄청난 돈을 법니다. 이게 단순히 한 뭐 5%, 6%, 7%가 아니고요. 네. 거의 뭐 한 20%, 30%씩 벌어요. 20% 30%요? 예, 한 해 쭉 빠지면서 금리가 네. 한 15% 갔다가 네. 한 8%, 7%, 6%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엄청나게 벌어요. 20%는 좀 약한데. 아, 주식보다는 아까 제가 순위가 높다 그랬잖아요. 채권이. 아, 그걸 감안해서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이힐드 투자를 하실 때가 네. 이제 경기가 바닥이고 이제 좀 침체가 그 심화되는 올해 한 4분기나 네. 내년 1분기 이쯤이 아마 하이힐드 투자 이런 거 나올 때 이런 거 펀드 막 나올 거예요. 네네네. 지금은 좀 더 떨어져야 되니까. 그죠? 펀드는 뭐 하이힐드, 하이힐드 뭐 이렇게 펀드. 예, 예. 자, 요게 아마 7%, 8%, 9%짜리 뭐 막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투자하게 되면은 요 금리가 7, 8, 9에서 다시 한 뭐 1, 2년 뒤에 5%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꽤 많이 벌 수 있겠죠. 아, 그렇습니까?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바로 요 부도율을 보고 네네. 투자를 하는 거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저 주식 그 분석은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텐데 회사채 분석도 실은 거의 대동소이하긴 해요. 비슷하긴 합니다. 회사채 분석. 네. 네. 그러니까 크레딧 분석이라고 하죠. 네. 근데 약간 틀린 거는 일단 그 이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현대차 등급은 한국 등급을 넘어서기가 실은 쉽지가 않아요. 아, 한국이 워낙 높아요. 그러니까 국가 등급을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그렇겠죠. 네네. 예. 근데 저기 주가는 그런 게 없잖아요. 네. 주식은. 근데 저기 이 채권은 등급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국을 먼저 분석을 하고요.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 네. 요거는 저희들이 그 처음에 국가 신용 등급을 뭐 네 가지로 경제 뭐 재정 그다음에 뭐 이벤트 그다음에 뭐 정치적 이거 분석을 한번 했기 때문에 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산업 분석, 규제 분석하고 그 경영진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거버넌스 같은 거죠. 그다음에 영업과 재무, 개별 기업과 아까 이슈 분석 이런 것들을 해서 하는데 요거를 그 제가 이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됩니다. 잘 보시면 거의 다 비슷해요. 주식 비슷하는 거라. 그런데 이 은행과 이 돈 빌려주는 사람들은 그 등급을 매길 때 네. 오른쪽을 보시면 요거는 평점 모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산업위험은 뭐 한 AA 네. 요소로 등급을 매기는 거죠. 트리플 A, 더블 A만 있잖아요. 이 산업은 이 괜찮은 되게 안정적인 산업인 것 같아. 뭐 은행 산업 예를 들어서 아니면 가스. 그다음에 거기 경쟁 지위도 뭐 나쁘지 않아. AA. 네. 재무 상태 쭉쭉쭉 분석해서 이것도 뭐 한 A급. 그다음에 효율성도 뭐 몇 급. 그다음에 그 어떤 저기 계열 분석 뭐 이런 것도 뭐 AA나 A 뭐 등등등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또 있겠고요. 이렇게 네, 네. 평점 모델이 있겠는데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개별 기업 그 저기 투자할 거냐 말 거냐 분석을 할 때 총 자금 소요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 회사가 지금 1년에서 3년 동안에 필요한 돈이 얼마인데 운전 자본으로 얼마, 시설로 얼마, 차입금으로 얼마 이렇게 있는데 네. 한 1조가 필요한데 이 돈을 과연 어떻게 해서 모을 수 있느냐 없느냐. 내부 자금으로 1조 중에 한 3천억, 외부로 한 4천억밖에는 못 모으는 회사다. 네. 3천억이 비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대체로 어떤 식으로 모을 거냐.
네. 있는 거 팔 거냐 아니면 유예시키거나 해서 다 모을 수 있느냐 아니면은 약간 부족한 거를 중간에 증권사, 은행, 금융기관이 도와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번 기회를 이용해서 약간 도와주면서 우리가 더 많이 땡기거나 이렇게를 하거나. 그 개인이 분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네. 이게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조금 이게 그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 것들인데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움직여지기 때문에 개인들은 저희들이 좀 뒤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몇 개 말씀드리고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한다는 분석이 이게 거고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일단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또 하나는 경기 변동과 신용 등급이라는 건데요. 네. 자, 왼쪽에 여기 보시면 A 등급 쭉 가고 있죠. 이게 네. 경기가 좋든 말든 돈을 좀 한 해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간에 A 등급의 신용 등급을 유지한다. 자, A급이다 보면은 돈을 좀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이건 경기 변동의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등급을 유지하는 게 보통 관행이에요. 예, 어떤 회사의 펀더멘털이 바뀌지 않는다면. 네네. 그런데 실제는 오른쪽처럼 이렇게 됩니다. 실제는 이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네. 1,000억 벌던 회사가 2,000억 벌었는데 경기가 좋아진 건지 펀더멘털이 좋아진 건지 헷갈리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올라갑니다. 하나 올라가. A가 A 플러스로 네.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왔어. 네. 다시 1,000억으로 내려왔어. 그럼 A 제로. 그 다음에는 오히려 500억으로 줄었어. 네. 그러면 이게 경기 변동 때문인지 펀더멘털이 나빠진 건지 헷갈리잖아요. 네. 약간 내려요. A 제로, A 마이너. 다시 돌아왔어. A 제로. 그러면은 시기열을 좀 오래 가게 되면은 그래도 A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유지하잖아요. 요게 글로벌 신용평가사.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이걸 실수해가지고 아주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뭘 실수해요? 이 등급을 잘못 매겨가지고 어떻게? 자, 아까 1,000억 벌다가 갑자기 2,000억 벌었다 그랬죠? 네. 그러면은 잘 모르니까 올려준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다시 1,000억이니까 내려와야 되는데 네. 이 신용평가사들이 그 기업에 비해서 힘이 약해가지고 기업이 이거 등급 내리면 우리 너네랑 거래 안 해. 그래가지고 등급을 못 내려. 네. 그리고 500억으로 떨어지면 또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죠. 아이고. 자, 그러다가 네. 계속 등급이 올라가서 풍선처럼 등급 인플레가 생겼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2000 한 언제죠? 2000년 중반에서 한 2010년 초 중반까지 우리나라에 신용평가사들이 많이 있어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예, 한국기업평가, 신용평가, 나이스 신용평가. 아, 거기가 기업들 신용평가를 하는군요. 그럼요. 아, 그래서 개인들 이거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회사채에 투자를 하시면 네. 반드시 그 회사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가시면 네. 이런 이유로 등급을 AA를 줬다, A를 줬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그런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라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일은 별로 없고요. 네? 지금은 이제 그게 한참 올라갔다가 그 뒤로 문제가 생겨서 쫙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하지만 이거를 등급을 그래서 예전에 2008년 금융위기 때 이 등급만 믿고 막 투자했다가 문제 생긴 적이 있어서 지금은 신용평가 S&P 무디스나 우리 기업평가사들이 등급 평정도 하고 네. 외부 기관과 증권사와 다양한 측면에서 다시 평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신뢰가 많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다음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요. 두 번째 다음 거는 공기업을 우리가 미국 그냥 투자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특히 해외 공기업이죠. 해외 공기업? 중국의 공기업 믿고 투자했다가 망한 경우 많죠. 아, 그래요? 예. 이 공사채라고 하죠. 공사채. 네. 자, 이 공사채에 그 정부가 지급 보증한다 이렇게 네. 써 있는 게 있어요. 네. 예보채의 일부. 어. 자, 이런 거에는 정부가 지급 보증합니다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정말 100% 국채랑 똑같은 거예요. 가스안전공사 뭐 이런 거예요? 아니요. 가스공사나 이런 데는 네.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아, 그래요? 자, 중간 보시면 문제가 생기면 손실 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얘기 뭐예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막 따지면 네. 문제가 생기면 안 할 수도 있네. 할 수 있다잖아요. 그렇죠. 안 할 수도 있고 한다가 할 수도 있고. 아니잖아요. 예. 그다음에 지급 보증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보통 때는 괜찮았는데 실은 이게 면피하려고 하는 조항들이죠. 보통 때는 괜찮았는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네. 그 두바이에서
두바이 월드가 이자를 안 갚았어요. 두바이 공사체죠. 네. 두바이 월드는 우리 주택금융공사 아니 토지주택공사처럼 정부가 지분을 100% 갖고 있고, 네. 자 정부 기관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거의 똑같이 취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자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럼 뭐야, 문제 생겼잖아요. 네. 근데 두바이 정부는 모르겠대요. 두바이인데. 네. 네. 왜냐하면 어떤 법적인 조치나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급 보증한다, 네. 뭘 한다는 게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아, 없는데 왜 사요, 그걸? 그런데 두바이 정부가 100% 갖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설마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나라들 보실 때 네. 이거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게 써 있는 데가 별로 없고 우리는 이렇게 명확하게 써 있는 게 그래도 명확하죠. 지급 보증한다, 손실 보전한다, 할 수 있다라도 명확한데 다른 나라는 이것도 없어. 아, 그래요? 네, 특히 중국 이런 나라는 네. 역사적인 맥락에서 또 전략적인 맥락에서 그거를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네네. 자,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두바이 월드 정부 이 문제가 이게 등급이 떨어지고 하면서 이 불똥이 2013년인가 우리 LH 공사한테 이게 불똥이 튀었어요. LH? 네, 네. 우리 LH 네. 해외에서 조달한 게 있는데 해외 투자가들이 안 사주는 거예요. 부채가 막 늘어나서 그때. 두바이 월드 부채 막 늘어나서 그때 야 이거 너네도 보니까 손실 보전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네. 그잖아. 막 비상등 켜졌구나. 그래서 네. 이게 조달이 안 돼서 제가 이제 그때 해외에 가서 막 엄청나게 세일즈 했는데도 애들이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네. 그래 그러면 우리가 LH 공사의 정부 공사관에서 이게 부채가 컸거든요. 네. 정부 공사에 관해서만 손실을 보전한다. 부분 손실 보전으로 조항을 바꾸면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렇게 공기업은 지원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어느 정도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그래서 그냥 막 하시면 안 되고 네네네. 국내든 해외든 보실 때 그래도 국내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했는데 자, 전 세계에서 가장 약한 공사체는 뭘까요? 약한 공사체요? 아까 강한 공사체는 정부가 지급 보증한다라는 우리나라 예보치 같은 거 있잖아요. 가장 약한 공사체. 약한 공사체? 지급 보증 안 한대. 써 있는 게 네. 뭐예요? 미국의 페니메하고 프레드맥입니다. 페니맥? 페니메하고 프레드맥. 그 뭐예요? 이게 우리나라 주택금융공사처럼 네. 주택금융공사죠. 근데 안 해준대? 예? 근데 안 해요? 채권 맨 앞에 네. 정부가 지급 보증하지 않습니다. 써 있어요. 그런데 네. 이게 우리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뭐 저 채권이? 네.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때 네. 그 서프라임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네.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그 외환보유 중에 3분의 1은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페니메 프레드맥이 국책 모기지 기관인데 네. 미국의 주택 그게 핵심인데 이게 그때 엄청나게 부실돼서 완전히 자본 잠식돼 버려가지고 문제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채권이 좀 사람들이 안 사기 시작하고 하면서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지니까 미국 정부가 그럼 아까 LH 공사 했던 것처럼 우리가 경영 관리 하에 넣어줄게. 컨저베이터십이라 이런 표현을 써서 손실 보전을 조금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불을 좀 이렇게 좀 껐어요. 이게 별거 아닌데 이 얘기 뭐냐면 왜 이렇게 자꾸 면피를 하냐면요. 네. 만약에 지급 보증 한다 그러면은 이게 정부 부채에 그냥 포함돼 버려요. 지금도 각국 정부의 부채가 많은데 우발 부채하고 상시 부채는 좀 다른 거니까. 네, 완전 포함되는데 이렇게 컨저베이터십을 했다는 거는 좀 거리가 먼 부채였다가 진짜 이제 그 현실화될 부채의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요 다음에 있었던 리만 브라더스 이게 네. 6, 7월 얘기거든요. 네. 리만 브라더스는 민간이었기 때문에 그때 리만을 도와주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페니메 프레디맥하고는 다르다. 이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덩치가 너무 컸고 어쨌든 정부는 그 부채 낮추기 위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여튼 안 하려고 면피하려고 하는군요. 그렇죠. 이제는 부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정부하고 공기업하고 은행하고 다 등급이 똑같았어요. 한때는. 그래요? 예. 그리고 핵심 기간 산업은 도와준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막 샀거든요 옛날에. 채권시장 발달 초기 정도. 예를 들면 핵심 기관 산업이 뭐 써 있는 거 항공, 대한항공 막 이런 거 편하게 사고 그랬었어요. 2000년 초반 뭐 이럴 때 기관 산업인데 막 이러면서. 아 그래요? 근데 시대가 바뀐 거죠. 네. 해운도 그랬고요. 근데 이게 정부가 부채가 2008년 위에 금융위기 이후에 부채가 점점 늘어나면서 부담이 되니까 자꾸 공기업도 자꾸 분리시키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은행도 안 도와줘서 등급을 벌리고 하는데 이거 도와주겠어요? 이 글로벌 트렌드를 못 쫓아간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이 모기업만 보고 들어갔다가 이제 모기업 자회사, 네. 금리 높은 자회사를 그냥 모기업만 보고 들어갔다가 낭패를 본 경험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이렇게 최종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투자하시면은 최종 등급을 받거든요. 네. 그런데 계열 지원 가능성이 배제된 독자 신용 등급 이런 것들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최종 신용 등급을 더 많이 보시는 게 맞겠죠. 네. 이런 흐름에서 나온 것이다. 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많이 후반인데요. 그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자 이 외부 환경 변화와 개별 이 산업, 개별 기업 이 등급이죠. 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97년 외환위기 때 정프로님은 우리나라 채권 중에서 보세요. AAA, AA, A, BBB 중에서 어디까지 투자하시겠어요? 외환위기라면 안 할 것 같은데 만약에 한다면 트리플 A 정도 해야지. 그래도 원금이라도 좀 보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요. 정확하십니다. 야 이때는 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 거 다 셀. 네. 그죠?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 이 외환위기가 이게 펀치가 외부 충격이 아주 엄청났기 때문에. 카드 사태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카드 사태는 뭐 그 정도는 한 AA 까지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맞습니까? 네, AA 때까지는 네. 이게 실은 카드들이 AA에서 막 문제가 떨어지긴 했는데 네. 그 AA까지는 글로벌리 이제 트리플 B 투자 등급도 되고 하니까 여기까지는 실은 버퍼도 있고 꽤 괜찮았고요. 아, 우리나라 AA면 글로벌로는 트리플 B예요? B 정도로 저번에 한번 그 매핑을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성수동 얘기하면서 오동네랑 저기 여의도랑 자 그다음에 서프라임 발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 때 같은 충격 때는 어디까지 하면 됩니까? 그때는 트리플 A. 아까는 안 한다며 다. 안 하죠. 안 하는데 이제 만약에 하면 트리플 A. 아니야 이거는 네. 우리나라 거 트리플 A 하는 게 맞아요. 아 그래요? 그래도 하는 게 맞는데 네. 맞아요. 왜냐하면 외환위기 때보다 글로벌 충격은 더 컸어. 그죠? 네. 외환위기 때가 펀치가 한 2개라고 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는 아마 펀치 3개 이상일 거예요. 미국이 흔들려 버렸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 펀치가 3개짜리 펀치가 하나밖에 안 왔어. 그대로 전해진 건 아니죠. 그 충격이. 비껴나갔죠. 준비한 것도 있었고 CDO 거의 없었고 그런데 차라리 외환위기는 펀치가 2개였는데 우리는 정통으로 맞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라가 흔들려 버린 거고 그 뒤로 버퍼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 그럼 이럴 때는 그래서 아까 트리플 A나 AA도 실은 나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유럽 재정위 같은 충격은 유럽 재정위기는 뭐 한 싱글 A까지도 저는 가능. 저쪽은 컸지만 우리한테는 적었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별 재무 분석을 하는 애널리스트를 만나고 네. 또 매크로도 보고 하는 이유들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분석을 잘해야지 이 상호작용에서 우리가 돈을 벌 기회가 나오는데요. 네. 어떤 충격 때는 어디까지 그리고 어떤 섹터. 근데 그 어떤 기업만 알면은 답이 안 나와요. 이 충격이 그 가늠이 안 되는데 어디 변화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두 개를 다 하시면서 이럴 때는 여기까지. 그다음에 어떤 섹터는 좋고 어떤 섹터는 나쁘고 이렇게. 그걸 내 스스로 정해놔야 된다는 거야? 아니요. 그거를 이제 외부 환경 변화를 보면서 이거는 충격이 이렇게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펀치 3개짜리 이럴 땐 또 요 섹터나 요 정도 등급까지는 충분히 버틸 수 있으니까 금리가 이렇게 올라오면 난 땡큐하고 사겠다. 그 이제 신한정 교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죠? 뭐 알려주시겠죠. 자 그래서 코로나 때도 꽤 컸는데 그래도 우리 잘 버텼죠.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위기는 어때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네.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가 맷집이 높아져가지고 네. 옛날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그죠? 아. 자,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의 여러분들 위기 이벤트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도 있지만 그 다음 위기는 지정학 위기일 것 같아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도 있지만 아직 진행 중이지만 더 큰 거는 진짜 미국이랑 중국과의 이 심각한 이 갈등이 네네. 무역이 아니고 전방위적인 이런 네. 싸움이 될 때 우리가 되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요럴 때 우리가 어디까지 괜찮을지 아니면 어떤 섹터가 좋고 나쁠지 이래서 이 크레딧 레이팅 등급은 산업과 요 기업의 맷집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 맷집은 외부 환경 변화에 견딜 수 있을 정도 이렇게 보면 되니까 요 매크로도 잘 보시고 요거는 주로 국가 분석을 하시면서 보시고 요거를 개별 산업과 기업을 잘 아시면 아 여기는 기회가 되고 여기는 아닌 것 같고 네. 여기까지는 자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됐는데요. 이제 해외 채권 시장을 보시면 그 중에서 우리나라 채권이 몇 %일까요? 전체에서 전체 시장에서 네. 뭐한 2% 되겠죠. 2%님도 안 돼요. 안 돼요? 1.5% 아, 여기 그래? 있잖아요. 여기 자 어디 있어요, 한국 우리가? 1.5% 아. 채권 자산이. 우리보다 호주가 더 커요? 네, 자 저기 뭐죠? 그 뭐지? 주식도 한 1.5에서 2%가 안 돼요. 우리나라께. 자, 그래서 이 나머지를 해야 되는데 네. 자 미국 채권 시장 한번 볼까요? 그 UST가 이제 저기 뭐죠? 그 국채예요. 그다음에 MBS가 아까 말씀드린 페니맥 프레디맥이에요. 네. 이게 미국 부동산 되게 금융을 크네. 예, 떠받들고 있는 네. 에이전스 MBS라 그래요. 회사채가 한 21% 10조 달러 되고요. 뮤니가 지방채. 자, 그다음에 뭐 ABS 뭐 등등등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채에서는 투자 등급이 한 75%, 4분의 3. 그다음에 한 18% 정도가 하일드. 네네네. 자, 요 시장이 그래도 꽤 잘 발달돼 있는 거죠. 아까 부도율, 회수율 뭐 이런 게 잘 돼서 네네네. 그 쓰러지고 파산하고 나서도 거래도 잘 되고 이런 변화들이 볼 수 있으니까 그 댓글에 나왔던 거 몇 개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칠 건데요. 네. 지금 이제 일단 국내 채권을 투자할 거냐 아니면 해외 채권을 투자할 거냐. 그 해외까지 하긴 너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 위험하다기보다는 환율에 의해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1,330원, 1,310원, 1,405원 막 그렇잖아요. 지금 살 때는 아니죠. 그렇죠. 환율이 너무 약세여가지고 맞아요. 원화가 이럴 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을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우리나라가 1,400, 1,500 이렇게 밀릴 나라냐? 그렇진 않다. 아니면 1,100, 1,000원, 900원 갈 나라냐? 900원까지 모르겠는데 1,100원 정도?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네. 우리는 너무 1,500 이렇게 신흥국처럼 가기도 뭐하고 네. 다른 뭐 일본이나 뭐 저기처럼 막 엄청나게 강세로 갈 나라도 좀 아닌 것 같고 박스라고 본다면 네. 밑에는 뭐 한 1,000원에 1,050원, 1,100원, 1,050원 이렇게 갈 수 있겠고 윗단에는 1,300에서 1,350도 갈 수는 있는데 그렇죠. 옛날에 비해서 박스가 좀 올라온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1,200원 넘어서 이렇게 있을 때는 부담스러운 거죠. 네. 그러면은 해외 채권 투자를 이럴 때는 하는 게 아니고 원화가 있으면 그냥 원화 채권으로 투자하시는 게 나아요. 원화 채권 중에 국채를 할 거냐, 네. 아니면 아까 은행채를 할 거냐, 뭐 공사채를 한전채를 할 거냐, 아니면 현대차나 기아차, 현대캐피탈 이런 걸 할 거냐, 아니면 요즘에 인기 있는 카드채, 네. 안 망할 만한 카드채, 캐피탈채 이런 거, 더블 A급, A급 이런 걸로 하면 그래도 한 4%, 뭐 4.5, 그다음에 그 JB 금융지주 이런 거 하면 한 5.5 뭐 이렇게 나오니까. 네네네. 자, 요렇게 해서 하시는 게 훨씬 낫고요. 나중에 환율이 1,2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는 해외 채권으로 달러로 많이 바꿔서 네. 해외 채권으로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여러 자산이 전부 다 원화로 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부동산 그렇죠. 등등등, 뭐 주식 월급도 그렇고. 네. 그런데 해외로 그 자산을 특히 달러로 이렇게 하게 되면 즉 이렇게 좀
상황이 안 좋을 때 중요한 버퍼가 되기도 하고요. 네네네. 아까 제가 국내 원화 채권으로 해볼 만한 것들은 지금 뭐 한 5.5%나 뭐 이런데 그 JB금융지주 같은 것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해외 채권은 금리 되게 높고 10% 13%도 있는데 좋은 기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98.5%가 해외 채권, 네네. 1.5%가 우리나라 채권. 훨씬 더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니까 많이 있겠죠. 네. 1,100원대, 1,200원 밑에서 나중에 달러로 많이 변환을 해놓으시면 뭐 그때 네. 주식도 해도 되고 달러도 해도 되니까 지금 그 저기 달러로 돼 있는 거를 원화가 뭐 1,320원 됐으니까 네. 그 환전해서 하면은 좀 돈을 버는 거 되죠. 1,100원에서 바꿨으면. 그래서 괜히 원화로 바꾸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원화로 기초자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그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약간 좀 고민되는 게 네. 예를 들어 제가 1,100원대 막 바꿔갖고 해외 했어요. 잘 됐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원화로 바꾸면 정말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끝. 그럼 이제 끝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걔 달러를 그대로 자산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또 다른 이제 해외 투자 기회를 찾아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돈을 바꾸려고 보니까 이제 그때는 또 1,100원이야. 그럼 또 약간 섭섭하잖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게 박스라고 본다면 네. 그래서 그 물론 그 타이밍을 잘 잡으면 좋으신데 네. 그냥 달러는 달러 자산으로 아니면 해외 자산으로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과 네. 월급과 이런 것들이 워낙 원화 자산이 많아서 워낙 크기 때문에 금융자산으로 바꿔도 이게 얼마 안 될 거예요. 전체 비중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달러의 기회가 있는데 원화에 지금 약세에 막혀가지고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외 채권은 되게 기회가 많고 좋은 게 있는데 네. 달러로 있으신 분 아니면 다른 통화로 있는 사람들이 아까 그 뭐랄까요 달러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권들 그 뭐 BOA 채권도 있고 뭐 한 코커본드 한 9% 50% 나온 데도 있고요. 네. 아니면 페맥스 같은 거 나중에 우리 멕시코 말씀드릴 텐데요. 네네. 2년 만기인데 지금 한 13% 이렇게 나와요. 2년 만기에? 네. 와. 자,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페소화도 있고 달러는 한 뭐 8, 9% 되는데. 네. 자, 또 여러 가지 채권이 있는데 네. 지금은 그 이 원화 약세에 막혀 가지고 원화로밖에 하기 애매한 이런 상황이에요. 그걸 감수해서 해외로 나가기는 되게 좀 지금 타이밍이 이렇게 좋지 못하다. 이런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원화로 있으면 원화 채권 투자하시고 달러나 이런 통화 있으시면은 달러 채권으로 또는 다른 해외 채권으로 지금 투자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 신용 등급을 아까 제가 막 여러 가지 뭐 말씀드렸는데 좀 복잡하고 잘 모르겠다 네. 그러면 A급 이상의 투자를 하십시오 일단. 네. 그리고 최소한 잘 모르시기 때문에 트리플 B 등급 이상에서만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마지노다. 트리플 B. 네. 예. A급 정도면은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등급으로 평가를 받는 것들 리스크가 많이 줄어든 건데요. 네. 조금 더 리스크테이크를 한다면은 한 트리플 B급까지는 괜찮긴 한데 그래도 잘 모르시니까 A급 이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가 이제 좀 알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아까 4분기나 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하일드 부들 고점 찍고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하일드 펀드 또는 하일드 ETF 네. 이런 것들을 투자하기 시작하면은 좋은 타이밍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겠고요. 네. 자, 정프로님은 네. 지금 금 있고요. 네. 자, 금을 살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국채를 살 건지 2년자 이런 거 살 건지 둘 중에 뭐 사시겠어요? 둘 중에 주식이 아니고 주식 워낙 좋아하니까 둘 중에면 지금 상황이면 채권 갑니다. 왜? 금리가 내려갈 것 같으니까. 뭐 그것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올라갈 수도 있잖아. 안 올라가? 근데 금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게 워렌 버핏이 금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이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일단 인플레이션 해지 용도로 네. 금을 많이 썼는데 그게 인플레이션이 아주 높은 인플레이션일 때, 네. 그러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일 때 있죠. 네. 옛날에 뭐 독일의 바이마르 또는 신흥국 네. 이럴 때는 그게 상당히 영향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을 때는 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중요한 거는 또 안전자산의 의미가 있잖아요. 네네, 금도 네네네. 안전자산, 미국 국채, 우리나라 국채도 안전자산. 네. 그런데 지금 뭐 좀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음. 그래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데 두 개 딱 보니까 둘 다 안전자산인데 미국채 2년 아니 우리나라 2년 2년이나 3년 뭐 이러면은 한 3.2~3% 나오거든요. 네. 근데 금은 이자를 안 주네. 아 오로지 그냥 가격 변동은 있지만 가격 변동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 이 미국채나 우리나라 국채가 한 1% 언저리 되면은 애게. 근데 지금은 꽤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국채 매력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일본은 거의 막 0.5 이렇게 주니까 네. 여기 매력이 떨어지니까 엔화가 약세로 가는 거고. 똑같은 안전자산인데. 네네네. 자, 그 차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금보다는 제 생각에는 국채, 네. 금을 사신다면 안전자산을 사신다면은 그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펀드, 채권 네. 펀드도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도 모르게 퇴직연금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 가입이 많이 돼 있는데 이럴 때 해야죠, 실은. 아. 이럴 때 하는 거예요. 네네네. 아, 그동안 놔뒀는데 네. 그 사이클을 보면은 코로나 때 금리가 막 내려갔을 때 2020년 3월 4월에 금리가 엄청나게 내려갔을 때 그때 해지하고 주식하셨다가 자 뭐 한 작년 말이나 올 때 정리하시고 지금부터 다시 채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음번에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하셔도 되고요. 더 하셔도 되고 다음번 금리가 많이 내려갔을 때 뭐 경기가 안 좋다거나 이렇게 네네. 됐을 때 해지하시고 네, 그때 다시. 그렇게 한번 바꾸는 거를 이번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네. 채권 이거 잘 모르겠다 들었는데도 그러면 은행에 가서 네. 적금을 또 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적금은 잘 아시잖아요. 왜 이게 갑자기 적금? 왜냐하면 네. 채권은 금리가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5월에 네. 우리나라 국채 10년인가요? 거기 거의 얼마죠? 3.87까지 갔다가 지금 3.1 이렇게 떨어졌고요. 네. 거의 7~80bp. 미국채도 3.47 갔다가 지금 2.7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은 그래서 매일매일 지금 큰 폭으로 변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걸 다 따라가기는 어려워서 네네. 그날 금리가 내가 예상했던 보고 갔던 금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적금은 실제 은행채거든요. 네네. 은행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아니라 은행인데 네. 여기는 적금 금리를 한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올려요. 그러니까 요 금리 큰 거에 상관없이 지금 높아지는 요 금리를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니까 요 적금을 하시면서 이게 채권의 원리를 똑같이 자 대신에 이 적금은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도 더 얻은 게 없고 중간에 네. 해지를 하시면 안 돼요.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적금은. 2년이든 3년이든 이런 식으로 채권의 대용으로 적금을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자, 근데 이게 적금이 엄청난 큰 양으로 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보통 한 그러니까 소소하게 하기 때문에 1, 2천 뭐 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한번 이렇게 맛을 느끼셔도 지금은 그렇게 자산을 좀 지키는 네.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신환종 교수님이 채권에 대한 지금 이제 꼭 시적절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다뤄주신 거고요. 이제는 여행을 가야죠. 본격적으로 떠날 시간이 된 것 가시죠.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여행으로 비행기 타고 우리 센터장님 모시도록 하겠고요. 오늘 채권 공부 잘 했습니다. 하이힐드 한번 공부해서 돈 좀 벌어보겠습니다. 네, 돈 많이 버십시오. 함께해 주신 우리 NH투자증권의 신환종 센터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